그 금을 판다 이런 행동을 정말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화폐를 지키기 위한 최악의 발악이 아닌가. 금 가격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가 항상 스태그플레이션이었거든요. 네. 관세 정책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크게 만드는 요소이다 보니까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크게 많이 잔재해 있구나. 반대로 언제 떨어질지를 생각하는 것도 비교적 쉽거든요. 우리는 금을 언제 찾을까요? 저희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 인포맥스 라이브에 출연하셨는데. 네, 저는 골드플레이션이라는 금 투자에 대한 책도 내고 그다음 유튜브도 하고 있고 지금은 금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는 스테커스 대표 조교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 처음 뵀을 때 지금 그 아이돌 분인 줄 알았어요. 되게 너무 마스크가 너무 연예기획사 운영하고 계시나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네,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작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요새 제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읽는 뉴스 이런 거 검색하다 보면 네.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인 그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네. 뭐 인플레이션도 너무 강하고 소비 패턴도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은이 대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사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고점까지 올라온 금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네. 대한 생각부터 좀 여쭤볼까요? 사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네. 뭐 가장 최근으로만 보더라도 한 2, 3년 전만 해도 금 가격이 3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60만 원 이렇게 그렇죠. 되다 보니까 더블났으니까, 네. 2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가장 기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금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안전자산이면 가격이 좀 뭔가 안정되고 좀 변동도 적고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이런 생각을 네. 하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그 금이라는 자산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지만 이게 조금 모순되게도 한 번 오를 때는 막 적게는 7배, 많게는 26배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 번 비교적 짧은 기간에 되게 많이 오르는 자산입니다. 그러면은 금이 여태까지 올랐던 기간 이런 걸로 한번 보면 슈퍼사이클이 1930년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세 번의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금 가격이 대략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올랐고 통상적으로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한 번 사이클을 타면 10배요. 네, 맞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이 사이클이라는 건 누구나 다 충분히 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다음에 화폐에 대한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금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는가? 2019년부터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클에 지금 한 절반밖에 안 온 거예요. 10년을 두고 네. 보면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러면 2019년도 때 금이 네. 2,000불이 안 됐었죠. 그렇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돈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 얼마쯤 했던 것 같아요. 맞- 20 맞습니다. 얼마인데 20몇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통상 10배 오른다고 200만 원까지는 저희가 가야 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진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사이클을 타면은? 그렇죠. 저는 그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 아니면 좀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 그 기간으로 보면 우리 그 전체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 왔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상승률로 봐도 보통 한 10배 오르는데 지금은 그거 계산하면 한 3배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아직 3배도 안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상승률로 보나 기간으로 보나 아직 많이 남았지만 뭔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좀 갇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올라도 이미 고점은 아닐까. 지금 금 투자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금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하지 않은 자산일 수도 있고 약간 내부자에 나온 것처럼 그 여우 같은 곰?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그럼 최근에 금값이 한동안에는 거의 뭐 멈출 줄 모르고 영차영차 하면서 올라가다가 네. 요즘에 조금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네. 그 배경은 어디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시각과 다른 하나는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오히려 경제위기에 대한 전조 증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전자산은 경제위기 때 올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그 다음에 뭐 코로나 팬데믹 때 아니면 IMF 때 이럴 때를 보면 금 가격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하락했어요. 왜 그런 거 하면 우리가 금 시세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시세가 실물이 아니라 선물 시세거든요. 네. 예, 근데 선물 시세는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결정되는 시세다 보니까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때는 좀 마진콜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자산을 빨리 파는 성격이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위기와 같은 시기 때는 뭐 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떨어지는 이런 캐시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커지고 해서 이거 정말 경제 위기에 대한 전조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시각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만약에 그게 경제 위기의 전조였다라고 한다면 주식 가격도 많이 내려야 되는데 한 최근 일주일을 보면 주식은 되게 많이 좋았어요. 회복을 했죠. 네. 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금에 있어서 너무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올랐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었고 네. 반대로 주식의 입장에서는 낙폭 과대로 인한 그런 회복이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금이 한 번 오르면 장기간으로 슈퍼 사이클을 그리면서 10년을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오르고 나서는 금이 보통 어떤가요? 옆으로 기나요? 아니면 좀 깊은 하락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금 가격이 무려 26배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980년 고점을 찍고 20년 동안 금 가격이 무려 70%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 그리고 뭐 200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대도 금 가격이 거의 7배가 좀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 뒤에는 거의 횡보하다시피 이제 좀 자리를 잘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 금 가격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가에 따라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좀 부드러운 조정 수준의 이제 그런 하락일 때도 있고 아니면 좀 강한 하락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볼 때 지금 만약에 금 가격의 사이클이 또 언젠간 끝나게 될 텐데 네. 그 이후에 금 가격이 얼마나 오랫동안 길지 아니면 큰 하락이 올지 이거는 그 기간 동안의 금 가격의 상승률을 봐야 된다. 대략 한 20배가 넘는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큰 하락을 동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보통 이 사이클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사건들 공통점들이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값이 이제 한번 꺾인 다음에 하락 사이클로 들어간다. 네. 이 꺾이는 지점에 통상 어떤 일들로 인해서 꺾였었나요? 일단 그럼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 가격이 언제 오를지를 보면 반대로 언제 떨어질지를 생각하는 것도 비교적 쉽거든요. 우리는 금을 언제 찾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물가가 오를 때 뭐 네. 아니면은 전쟁 이런 아니면 경제 위기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금을 찾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로 다가가면 조금은 달라요. 금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네. 금 자체가 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금을 들고 다니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이건 분할성도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금을 안전한 곳에 맡겨두고 그다음 이제 보관증 같은 걸 받았었거든요. 이 보관증을 가져가면 지금 우리가 기프티콘 사용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가져만 가면 금으로 바꿔주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이거 보관증으로 거래하는 거 어때? 해서 이제 화폐, 종이화폐라는 게 네. 탄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탄생한 종이화폐는 좀 필연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로 금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 화폐가 계속 늘어나면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임계점을 돌파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거 금으로 다 못 바꿀 만큼 화폐가 너무 많은데 화폐 혹은 이 화폐를 발행하는 그 주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이 화폐는 언제든지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생길 때 사람들은 다시 금으로 돌아갔었다. 5,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매번 이런 패턴이 반복됐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런 우려가 많이 발생할 때 금 가격이 무섭게 치솟았다.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좀 무차별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금 가격에 대한 폭등의 역사들이 되게 많이 네. 있거든요. 이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런 화폐에 대한 신뢰가 잃을 때 금 가격이 올랐고 반대로 화폐가 신뢰를 되찾을 때 금 가격이 안정되면서 다시 큰 조정이 오거나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안정이 되려면 이 화폐가 풀린 양만큼 금 가격이 올라가야 이제 사람들이 그제서야 안도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수치냐, 그럼 금 가격이 얼마가 적정한 거냐,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그런 좀 마음의 편함 네. 그런 게 생길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건 그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과 그 국가가 발행한 본원 통화의 양. 예, 근데 우리 이제 기축 통화국을 기준으로 하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한 8,100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보유한 미국이 발행한 본원 통화의 양 이것까지 계산을 하면 금 가격이 대략 2만 1,000불 정도가 돼야 이제 2만 1,000불이요. 지금 여기서 한 7배 정도. 7배 정도? 네. 그래야 이제 안정을 찾는, 어떻게 보면 금의 적정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2만 1,000불을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됨에 따라서 그런 좀 통계상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셀 아메리카 현상이 해소가 되면은 금도 뭔가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보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보는 통화 양 대비 네. 금의 양이 비슷해지는 시기 네. 그때가 사실상의 진 고점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요새 막 관세 전쟁 이런 네. 얘기 되게 많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랑 똑같았나 생각을 하면은 1930년대 스무트 올립 관세법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1930년대도 보호무역주의로 바뀌던 시대였고, 그리고 1930년대도 역사상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되게 높았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되게 현재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도 이 금 가격은 미국이 보유한 본원 통화의 양만큼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도 이제 비슷한 역사였다 보니까 이 역사의 반복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흥미로운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네. 요 질문부터 좀 해보면 지난달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게 무역 적자 확대의 상당 부분이 금 때문이다. 금 수입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건 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이 금을 뭐 골드러시다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샀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관세 항목에 금을 추가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커지자 그 금을 미리 사놔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선수요 이런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런던이 현물 시장이고 이제 미국의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가 선물 시장인데 네. 여기서 실물 런던에서 미국으로 실물을 정말 빠르게 수입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원래 2주면 배송이 되어야 될 것이 네. 런던에서 2달이 넘게 걸릴 정도로 이런 골드러시 현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그 관세 품목에서 금은 면제를 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지금은 다 완화가 되어서 이거 관세 안 붙인다니까 굳이 우리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어떤 재정 적자의 일부분이 그런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이 앞으로를 보면 되겠죠. 앞으로 과연 금에 대한 그 수입이 그러면 그 적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밝혀질 것 같습니다. 차차전. 알겠습니다. 금에는 이제 관세 붙일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 네. 골디락스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뭔가
단기적으로 금의 수요 자체가 이전보다는 좀 덜 뜨거워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요소들은 예전에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고 좀 완화된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관세 정책 자체가 계속 유지되고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가려는 이 흐름 자체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그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크게 만드는 요소이다 보니까 금 가격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가 항상 스태그플레이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건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크게 많이 잔재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2부 소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네. 그 독일이 뉴욕에 금 뭐 엄청나게 많은 금들을 보관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1,300만 톤?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본국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네. 트럼프가 뭐 하는 짓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일단 이게 비슷한 사건을 또 찾아보면 우린 네. 역사를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1970년 이전에 한 1966년 정도에 네.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금을 이제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아무래도 또 다시 한번 미국 달러에 대한 어떤 건정성 이런 것들 되게 의심받던 시기였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미국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달러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달러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게 맞을까? 우리 이 달러 가지고 간다고 해서 금을 다 바꿔주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들자 이제 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신의 금으로 다시 찾아가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네. 했었거든요. 지금도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을 해서 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건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있었던 그런 경제적 제재들을 보면서 네. 내 자산을 어떤 제3, 그러니까 카운터파티 다른 리스크라고 나라 하죠. 국가한테 맡기는 네. 거. 네, 그런 맡기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 이것들이 더 커져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정부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금 보유고인 그 포트녹스에 보관된 금을 매각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금값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가능성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네. 가능성까지는 금이 진짜 존재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안에. 맞습니다. 그래서 금이 진짜 있냐 없냐 이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뭐 그 금을 판다 이런 행동을 정말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과거를 역사를 보면 또 그랬던 역사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1970년 이전에 이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네. 이 금 가격을 지켜야 되거든요. 달러라는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미국이 금을 많이 팔기도 했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 7개국을 모아서 런던 골드풀이라는 그런 연맹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십시일반 금을 모아서 거의 2만 톤을 모아가지고 시장에 던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초반에는 진짜 먹힙니다. 금 가격이 막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미국이고 뭐 유럽이고 금이 무한한 게 아닌데 네.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건은 정말 국가로서 최악의 발악이 아닌가, 화폐를 지키기 위한 최악의 발악이 아닌가. 그 이후 1970년부터 금가격이 26배 뛰었던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건 사실은 재정 건정성을 올리고자 한다라고 하지만 이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빠져나간 그 달러가 과연 이전보다도 더 위상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까는 앞으로 조금 더 중기적,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금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요소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금을 파는 게 금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네, 사실은 대안이 있어요. 미국의 중앙 연준이 네. 보유한 그 재무제표를 보면 네. 금 가격이 35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에 마지막으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평가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것만 재평가해도 거의
미국 몇 배예요? 연준의 자산이 네. 예, 몇 배가 뛰어오르는데 네. 굳이 팔 이유는 없고 그냥 재평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배 정도, 10배 가까이 오른 거네요. 그럼 네네, 35달러 하니까 네, 평단이. 와. 네. 아, 연준도 매매를 잘하는구나. 10배가 아니고 거의 100배입니다. 그렇죠, 100배죠, 100배죠. 우리나라는 금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현물. 104톤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미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8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영국에 보관돼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톤, 40톤, 40톤 사서 총 100톤 정도를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 가격 차트를 그려보면 그때가 최고점 3년이었어요. 고점 네. 매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뭔가 여론의 질타 이런 것 때문에 금을 많이 못 사 모았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금을 늘리는 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저도 이쪽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도 네.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왜 금을 다 다른 나라에 보관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은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금을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이제 그런 경비 이런 네.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런던에 맡겨놓으면 더 안전하고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런던에 맡겨놓으면 그냥 보관해줘가 아니고 런던 거래소에서 운영권을 넘겨주되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이자 같은 걸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게 보관도 안 해도 되고 이자도 받으니까 그렇게 네. 맡겨두는 편인 것 같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폭등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 캐기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있던데 지금 금이 얼마나 보유가 그러니까 매장이 돼 있고 네. 금을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매장된 양을 팔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이게 그 나라에 사금 가장 많은 채취 이건가요? 네. 사금은 이제 강가에서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워낙 양이 적으니까 네. 이제 금광에서 광산, 네. 광산에서 원석을 채굴하는 방식이 많은데요. 네. 지금- 매장량이 어디가 가장 많은 거예요? 매장량이 가장 많은 건 어딜 것 같습니까? 중국? 맞아요. 맞아요. 중국이에요. 오. 예, 보통 이제 역시 돈 냄새 잘 맡으시네요. 네. 워낙에 광물 자원이 네.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미국이거든요. 네. 아니면 캐나다 이렇게 그런 국가들이 많은데 실제로 금 생산량 1위 그리고 금 매장량 1위 모두 중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금이 더 모자라서 심지어 수입도 하고 있거든요. 예, 되게 전략적 자산으로서 금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매장량을 다 합쳐도 한 5만 9천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네. 지금 캔 양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몇 거예요? 퍼센트나 정도 돼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양을 다 보면 한 26만 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한 20만 톤은 캤고 이제 한 5만 9천 톤 정도 남은 거다 보니까 대략 한 20%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옛날의 캔금들은 이제 그 시절에는 채산성이나 아니면 채굴 그런 방식이 그렇게 네. 좋지 않아서 캐는 양이 비교적 적었는데 요새는 1년에 한 3천 톤 정도 캡니다. 그래서 뭐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그렇게 계산을 하면 20년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매장된 금들이 고갈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자원의 희소성을 제대로 좀 보여주는 거네요. 사실상 금이. 네, 이게 석유 같은 경우에 옛날에 고갈난다 이런 말 그렇죠.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한 3, 40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풍부하니까. 네, 그런 일은 있지만 사실 금이라는 자산 자체는 새로 생성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생성되려면 우주에 초신성 폭발이 있어야만 네. 이렇게 금이 생성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새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또 아니다 보니까 20년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지 몰라도 고갈이 점점 다가오는 건 사실이구나. 요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술사라는 직업이 결국에는 마찰적 실업으로 없어진 게 이런 이유구나.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금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는 그쵸. 확실한 거예요. 만들 수 있긴 있어요. 네. 예, 입자가속기라는 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그 저울의 제도 나오지도 않을 정도의 금을 만들려면 미국의 뭐 1년치 예산인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예,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서 안 하는 거라고 그러네, 안 합니다. 하는 가성비가 좋지 않다. 네, 맞습니다. 네. 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밌네요. 이거 진짜. 네. 그러면 지금 뭐 금 슈퍼 사이클이 왔다고 네. 하고 아직도 5년이나 남았다고 하고 여기서 또 지금 10배가 한 번 오르면 10배가 오르는데 3배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정말 금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금의 100% 자산을 가지고 간다 이게 좀 안정성이 있는 걸까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왜냐면 네. 물론 저는 100% 갖고 있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이라는 자산은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또 내내 떨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투자에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뭐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모두 뭐 주식도 채권도 이렇게 적절한 수량만큼 네. 이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 뭐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라던가 네.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면 대략 7.5%에서 한 15%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한 80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서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금을 10% 정도 담아뒀을 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올라가면서 안정성도 올라가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직 내가 금에 대한 막 확신 이런 것까지 네.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10% 담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유튜브도 보고 기사도 보고 하면서 뭔가 확신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늘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그 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금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좀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금을 몇 %나 들고 계실지 네. 저는 궁금한데. 목표로 이거 휴대폰 이만한 아. 사이즈 이거 실물로 인출하는 날이 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크기 금 한 네. 개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로? 저기 핸드폰 정도가 네. 대략 1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으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이거 한다. 여기에 넣고 다니는 게 제 목표예요. 이거 넣고 다니는 게. 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 10년 동안 사이클이 와서 네. 금값이 오른다. 그때까지 들고 가고 그 이후로는 조금 팔았다가 다시 하락 사이클이 왔을 때 기다렸다가 다시 사고 이런 방법을 권하세요? 아니면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걸 권하세요? 일단 포트폴리오 전략, 내가 10%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왜냐하면 우상향하는 네. 맞습니다. 거니까. 네, 우상향을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금이라는 자산은 달러 표시로 자산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하락 사이클을 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환율이 치솟으면 우리나라 금값도 2배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뭐 달러도 조금 갖고 있고 금도 조금 갖고 있으면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달러와 금이 무차별적으로 쫙 올라가 주니까 내 포트폴리오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거든요. 해지 차원에서도 훌륭한 네. 수단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 10% 정도는 보유하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는 좀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금을 사고 팔 때 사실 보관비도 그렇고 그 금액 자체가 워낙에 다르잖아요. 그리고 현물로 갖고 있는 걸 또 팔려고 하면 세공비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번거롭기도 하고 네.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할까요? 저는 실물을 사실은 더 선호하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관도 불편하고 해서 실물을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해도 저는 실물을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 투자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실물보다는 KRX 금시장이라는 걸 더 많이 추천을 드려요. 아.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국민들이 쉽게 금을 사고 팔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비용도 되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투자 수단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주식 어플에서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NH투자증권을 쓴다 그러면 뭐 네이버에 NH투자증권 KRX 금시장 이렇게 검색하면 방법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간편하다는 겁니다. 주식 어플로 하다 보니까 그냥 매수 매도 하면은 사지고 팔아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수료가 0.2%에서 0.3% 수준으로 엄청나게 저렴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고 팔 때 세금이 없다. 네, 그래서 초보자들이 투자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접근도 쉽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 ETF보다 좀 더 편리한 수단이에요. 그게 금 ETF보다. 그렇죠. ET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0.7%에서 0.8% 정도고 사고 파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네. 주식 어플에서 하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요. 무엇보다 ETF는 나중에 팔 때 수익의 15.4% 만약에 네. 미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지금 한국은 그 김치 프리미엄이 없거든요. 네. 예전엔
되게 심했는데 아, 지금은 거의 같아졌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KRX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고, 만약에 뉴스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네. 심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ETF 쪽을 투자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동네에 있는 금은방의 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 좀 둘러봤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갖고 계시던 작은 금반지 같은 거 갖고 네. 가서 많이들 파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을 갖고 있던 걸 많이 매매하신 분들이 있을 것도 네. 같은데 아직 계좌에 금이 없다면 자산의 10에서 15% 정도는 들고 가는 게 유효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